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이제 침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한 것처럼 작년 이런 때쯤에 미국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워게임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중국이랑 싸우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결과를 까놓고 보고 나니까 펜타곤에서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대만 군도 중요하잖아요. 한국군은 훈련할 때도 연습용 수탄이 따로 있으니까 대만은 그것조차도 돈이 없어가지고 배드민턴 셔틀콕을 던지는 연습을 했대요. 현재 대만 군으로는 가망이 없고 별도의 군을 따로 만드는 게 오히려 해결책일 수도 있다. 그 이란 혁명 수비대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 문예지 파도의 편집장으로 맡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의 에디터 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저희 지난번 방송 이후로 이번이 좀 두 번째인데 저희 매체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파도는 국제 문제랑 문예 두 축을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는 매거진이고요. 아직까지도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서 만들어진 매체입니다. 파도.kr 들어오시면은 그 기사들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카카오톡 채널 구독을 하시면은 매주 올라오는 기사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주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미중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미중 갈등은 결국은 지금 특히 대만을 두고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고 놀란 부분인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이제 침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편집장님께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하는 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대요.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 쪽에서는 아니다. 조만간 시진핑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걸 갖다가 궁지에 좀 몰리고 있으니까 이 활로를 찾기 위해 가지고 분위기를 긴장 고조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군사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안 간의 거리가 최대 한 180km 그 다음에 한 130km 정도인데 이 정도 거리면 서울에서 김천이 아니면은 저기 익산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은 미국의 대한미사일이 보면 하푼이라고 있어요. 그 하푼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요즘 개량형은 300km가 넘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있고 나서는 미국에서 급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시진핑 쪽에서 이제 침공한다는 이야기 쫙 들리니까 하푼 미사일을 추가로 한 400대 정도 더 판매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조만간에 이제 400대 있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합치고 있고 이번 전쟁을 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상 전쟁 시작되면은 대만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이 도와줄 거거든요. 미국도 하푼을 갖다 줄 거고 직접 개입을 안 하더라도 미사일을 주거나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이 직접 하푼 미사일이라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대한 미사일을 준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분명히 그거는 중국에서 적대 행위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는 방법이 뭔가면은 미국이 먼저 하푼을 주고 그 재고를 갖다가 한국이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한국군도 도와줄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또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예컨대 대만이 하푼 미사일 갖다가 다 1000대를 갖다 깔고 그러면 중국에서 몇백 대의 함정이 달려왔을 때 그걸 갖다가 쏜다 그러면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CIWS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몇십 대라도 하푼이 맞았다 그러면 함정이 침몰하죠. 일단은 건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80km, 130km 건넌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군사적으로도 현대전 방식 중에 상륙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방식이잖아요. 네. 보통 지상전 같은 경우도 요번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공격해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좀 전쟁을 못한다는 느낌 드는데 막상 참호를 파고 숨어가지고 방어를 하니까 좀 잘하잖아요.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공격이 취약한 건 간단합니다. 뭔가면은 방어할 때는 참호 속에 들어있으면 되지만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몸을 참호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출되니까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방어가 세고 공격이 약하다는 거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함정 같은 경우도 예컨대 이런 제가 예를 잘 드는데 만에 하나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전쟁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 서해죠. 한국은 방어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 한국 해군 함정들은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이렇게 다도해 쪽에 그 섬에다 몸을 딱 붙이고 있으면 되거든요. 함정이 몸을 붙이고 있으면은 상대방 레이더에서는 이게 섬인지 함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박이 붙여 있으니까. 저쪽에서 어차피 공격하려는 이야기는 옮겨와야 되잖아요. 옮겨오면은 결국은 그 항해, 그 대양에 몸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함정들이 다 보이는 거죠, 레이더에. 저쪽에서는 레이더에 보이고 우리는 이게 배인지 아니면 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미사일을 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상륙전은 더더욱 약하죠. 이쪽에서는 예컨대 토치카라든지 이런 요새에서 기관총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처음 내릴 때는 물에서 몸을 드러내가 물에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몸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완전히 개활지잖아요. 완전히 열려있는 곳이니까. 보통 육상에서는 한 3배 정도 떼야지 겨우 공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상륙전 할 때는 한 10배 이상 된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렵죠. 사실 군사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이 대만보다는 압도적으로 위에 있지만은 결국 침략을 하려면은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또 대만이 상당히 이 절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많죠. 있기 때문에 예. 상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제한이 돼 있고 그렇죠. 영화 라이언 일본 구하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 상륙 이거 할 때 얼마나 아유. 힘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국이 단순히 군사력이 위에 있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 지역 말씀 잘하셨는데 대만 가면은 일본도 그렇지만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환태평양 지진지대거든요. 산이 굉장히 높고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릴 수 있는 그런 해안지대가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산이 더 험한 곳이 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래도 결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 보는 분들이 자주 개진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시진핑 정권의 정통성이라는 게 결국은 양안 통일, 대만을 어떻게 통일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중국 그 자체적으로도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발표를 해왔으니까 그 와중에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불만이 쌓여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언했던 양안 통일에 이런 것도 못 지키면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 레드라인,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차이나를 대표하는 합법 정부는 베이징 정부라고 저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로 디팩토란 말 쓰잖아요. 대만은 합법 정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로 남아 있는데 우리 국제법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엔이 허락하지 않는 무력으로 상황을 변경시키는 건 우리 반대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요. 대만을 중국이 무력을 통해서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지 우리가 중국이 하나라는 걸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주요 모든 나라들이 너희가 합법 정부인 걸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은 침공할 명분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가 요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아마 많은 쇼크를 좀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군사적인 모험을 해볼 만하지 않나 느낌을 받았다가 이번 전쟁을 보고 나서 군사력에서 특히 육군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한 수 위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나 전술도 그렇고 대부분이 러시아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더 이 군사 쪽에서는 더 형님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세계 2위 정도로 보였던 그 나라가 세계 20몇 대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러시아보다 전쟁도 별로 안 해본 경험도 별로 없는 중국이 괜히 이거 들어갔다가 만일 망신당하면은 시진핑의 그 권력에 대한 정당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반란이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한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전면적으로 뭘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의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대만에 이렇게 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중국에 되게 가까운 섬 같은 거 하나를 그냥 살짝 점거를 하거나 막 약간 이런 정도로 저강도 위기를 그렇죠. 하는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체면도 차리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도에서 한번 그런 거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살라미 전법이라고. 중국은 생각보다 호흡이 굉장히 긴 나라거든요. 중국의 군대가 한 발 한 발 10년에 50km씩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왜 들어오냐 항의가 하고 그러지만은 막상 비행기가 자꾸 가까이서 작전을 피고 그러다 보면 원래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아 쟤들 맨날 들어나 보다 해서 또 그러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더 들어오지 마.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 또 50km 앞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금 중국군이 활동 범위가 대만을 향해서 자꾸 확대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무서운 건가 하면은 옛날에는 150km 바깥에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50km 바깥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기습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은 중국 군대의 실력으로 보나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초반에 기습이 실패하거나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이 소모전인데 중국의 경제력으로 그 소모전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려한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걸로 보이지만은 결국은 경제력, 그렇죠. 국력 다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확실히 쉽게 전쟁을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사실 많은 걸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웠다 해서 두 나라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뒤에 나토가 있죠. 미국이 있지, 뭐 영국이 있지, 그다음에 심지어 한국 같은 나라들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결국 대만 뒤에는 미국, 일본, 한국, 나토, 유럽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도와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중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인도는 안 도와주고 인도하고는 사이가 나쁘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자기들도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지는 않고. 역시 북한뿐이네요. 북한에 갖고 있는 그런 포탄들의 이런 게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포탄 같은 경우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습기 같은 것들 차고 그러면은 이 불발탄이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발이 있고 200만 발이 있다 치더라도 습기 있는 데다 오래 놔둬버리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불발일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죠. 네. 소모전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경제력의 싸움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상륙 작전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 상륙을 하게 됐을 때 겪게 된 어떤 전술 전략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개를 했었던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분석을 한 기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전반적으로 이게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은 실제 양상은 이렇게 벌어지겠구나. 이코노미스트가 정리 잘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는 소모전 양상으로 갈 때 결국은 국력, 경제력의 그렇죠. 싸움인데 사람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것 같아요. 결국 놓고 보면은 중국이랑 미국, 세계 지금 양 그렇죠. 강대국이 싸우게 되는 것 건데, 사실 대부분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미국의 우위를 의심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량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미국이 그렇게 생각만큼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 이런 때쯤에 미국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워게임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중국이랑 만약 이런 상황을 놓고 싸우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결과를 까놓고 보고 나니까 펜타곤에서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미국 쪽의 소모가 커가지고요. 그 문제를 다룬 폴리티코 기사가 있는데, 미중 만약에 전쟁이 발생할 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도에서 소개한 게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워게임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미국이 군사력으로나 뭐 경제력은 훨씬 우위에 있긴 하지만 결국 물량 포탄을 얼마나 만들고 하는 거는, 함정을 얼마나 만들고, 그런 거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지어 미국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포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한국한테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우회적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만약에 중국이랑 정말 전면전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소련하고 양대 그 강국들끼리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대결하면서 전면전을 가상을 해가지고 지금 사는 일종의 국방 산업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 미국 일극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작은 나라를 갖다 개입해 들어가는 정도만 하잖아요. 함정으로 말해도 큰 배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배가 들어가가지고 뭐 한다든지,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비행기 중에 저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비행기 중 하나가 허큘리스 수송기에다가 포 달아가지고 밑에 게릴라들 공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들, AC-130이요. 그 비행기들 같은 경우는 그 소련하고 전면전 붙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비행기죠. 그거는 진짜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다룰 때 밑에 공격하는 거고, 미국하고 러시아랑 싸울 때는 뭐 보통 미그 25 가지고 마 2.5 그 속도 경쟁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죠. 그다음부터 미국 같은 경우가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다 정보산업, 금융산업, 옛날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메이드 인 USA는 거의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보면 디자인드 바이 USA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는 머리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이라는 게 거의 없더라 이거죠. 중국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함정을 만들었는데, 함정을 만드는 시설은 지금 다 중국에 갔거나 아니면 한국에 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더라는 거죠. 최근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지금 그 제도화 됐잖아요. 한국이 미국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특히 한국의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제조업에 대한 포텐은 워낙 큰 나라니까 일본의 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 살아있는 이 두 나라를 갖다가 미국이 파트너로 꼭 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소개했던 그 파도 기사에 의하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제조업에 잘 돼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뭔가면은 중국에 근데 무슨 탄도미사일 공격에 굉장히 노출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후방인 호주 같은 데도 국방 산업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들어서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불과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또 한국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만으로는 나라 경제 계속 발전시키는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서비스업 이걸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미국은 사실 지금 보면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로 보거든요.
한국은 지금 25% 정도 그쵸, 되고 예. 앞으로 이제 한국도 미국같이 좀 더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으로 네. 많이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 세계 자유무역이 어느 정도 그렇죠. 돼 있을 때 네. 얘기했던 거고 그 국제 질서라는 네. 게 자유무역이랑은 멀어지고 다시 큰 세력들끼리 충돌을 하고 블록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다시 중요해지는 거는 결국은 나라 경제에 제일 지금 근간은 제조업뿐이다. 되게 역설적으로 네.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 방산이 되게 가능성이 있다. 요새 막 이런 얘기들 하는 네. 거는 그런 제조업 역량이 아직까지 한국에 많이 그렇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고 사실 중국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진핑 주석은 네. 자기 이런 어떤 연설이나 어떤 거기에서도 제조 강국 만들고 중국을 서방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걸 강조하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만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커버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미 중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 수가 미군 전체 함정 수를 넘어섰거든요. 중국 군대의 함정이 지금 400척이 넘는다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 350척 정도 되는데 근데 이 400척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만 쓰는 거고 미국의 350척 중에서 동아시아로 올 수 있는 건 150척 정도 될 거라고요. 400과 150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전쟁 나고 나면 이제 그 350척이 다 몰리겠죠. 몰리더라도 다 몰리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또 해적도 잡으러 가야 되고 전 세계 해양 교통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올 수 있는 건 결국 200척 정도 올 텐데 여긴 400척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꼭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도 좀 의외로 이런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좀 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카드를 갖다가 잘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죠. 제가 미국의 그런 제조업 네. 위축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음. 되게 재밌게 읽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근래에 목공 같은 거 이런 거 약간 재미 들려가지고 수공구 수집하는 이제 재미를 이제 붙였는데 특히 트럼프 시절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메이드 인 USA 되게 강조하고 막 이래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도 기본적으로 그런 추세는 가지고 있는데 메이드 인 USA 공구가 없네?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미국 사람들 원래 좋아하잖아요. DIY 좋아해요. 그렇죠. 그 DIY 그 게러지 이런데 네. 그 있는 것들이 다 중국산 공구니까 이 미국 최대 공구 그룹이 있죠. 스탠리 쪽 거기에서 이제 메이드 인 USA 공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구 브랜드 중에 크래프트맨이라는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크래프트맨 브랜드로 메이드 인 USA 뭐 렌치나 뭐 이런 공구를 만들겠다 한 거예요. 엄청 큰 부지에다가 최대한 다 전자동 공정을 이렇게 하는 그 공장을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수공구 별로 이렇게 하이테크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반도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노미터짜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고 안 돌아가고 뭐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크래프트맨 브랜드로 메이드 인 USA 공구 2개 정도 시리즈를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결국은 판매를 중단하고 지금 그 공장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해버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미국에서 뭐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무리 무슨 기계화 시대가 됐다고 해도 이런 공구 만드는데 이런 거에서 그렇게 완벽한 기계를 하는 것도 노동자가 오랜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숙련 노동자라는 걸 무시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어떤 제조업 베이스라는 게 되게 허약해졌다.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믹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이게 맨날 미중 갈등 얘기하고 하니까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데 결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거면은 대만 군도 중요하잖아요. 대만에도 어엿하게 군대가 있고 그런데 이 대만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미지는 대만군은 허약하다. 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 지금? 일단 제가 처음에 알아보고 가장 놀랐던 거는 대만이 여전히 지금 한국처럼 징병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군 복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4개월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18개월 복무인데. 저도 해군 장교 출신이고 공군 장교 출신인데 저는 장교 훈련만 100일이거든요. 기초 훈련이 100일이에요. 그 이후로 초등 군사관 훈련 또 몇 달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한 그쪽에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4개월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한국도 너무 짧아져가지고 군 안에서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축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무기간 4개월인 것도 문제지만은 예산이 훈련 그으로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작년 6월쯤에 대만 징집병으로 복무를 했던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대만 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네들이 훈련 받을 때 저희 뭐 기본 군사 훈련 받으면 꼭 수류탄 던지는 건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한국군은 저희 훈련할 때도 워낙 사고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연습용 그 수류탄이 따로 있으니까 대만은 그것조차도 돈이 없어가지고 배드민턴 셔틀콕을 던지는 연습을 했대요. 이게 지금 21세기 군대에서 대만도 나름 선진국인데 그런 걸 가지고서 연습을 할 정도고 이 대만 군의 어떤 훈련 상태라든지 이런 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육군 막 60만
몇만 명을 그렇죠. 해가지고 상비군을 유지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예비군 이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대만은 예비군은 꽤 많아요. 한 150만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부실하거든요. 기초훈련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전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대만이 안보 문제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대만의 예비군 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처음에 살펴봤는데 이거 한국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던 이쪽 전문가 한 분은 대만 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현재 대만 군으로는 가망이 없고 별도의 군을 따로 만드는 게 오히려 해결책일 수도 있다. 그 이란 혁명 수비대처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섬나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방어하기가 쉽거든요. 우리하고 느낌이 좀 다른 거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대만이라는 이게 제일 큰 그렇죠. 플래시 포인트니까 네. 대만을 가지고서 주로 얘기를 했지만은 또 사실 미중 경쟁이랑 이거는 대만을 넘어서서 정말 세계 무대를 놓고서 펼쳐지는 갈등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 들어 보면은 뭐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태평양 쪽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도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섬을 하나 가지게 되면 그게 일종의 중국으로서는 해군 기지가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또 막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미얀마 뭐 아웅산 수치라든지 뭐 민주화냐 아니면 또 군부 독재냐 이렇게 보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군 쪽은 친중적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가장 골치 아픈 게 하나가 뭔가면은 만일 미국하고 전면전이 시작했을 때 교통로가 보통 말레카 해협 저기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지나가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이란의 석유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차단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친미적인 나라들이 필리핀도 있죠, 대만도 있죠, 그다음 싱가포르도 있죠. 이 병참선을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친미국가들이거든요. 이들이 미국에 딱 서가지고 딱 차단시켜버리면은 중국은 병참선에 막혀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란하고 연결되는 인도양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자원들, 그 다음에 이란의 석유들 이런 연결하는 걸 갖다가 뚫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저 중국의 윈난성 쪽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중 군부 정권하고 손을 잡고 미얀마인 항구로 철도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놔가지고 이렇게 직접 병참선을 만들겠다는 게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갖다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군부 정부 나가고 대신 미국의 조금 더 협조적인 민주화 정부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화냐 독재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친중 국가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친서방 국가를 만들 거냐 또 이런 싸움들의 얘기도 있는 거고 또 파키스탄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체스 게임들이 지금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체스 게임을 갖다가 이게 우리하고 무관한 이야기 아니니까. 근데 남극에 사는 사람이면은 진짜 체스 게임을 즐기듯이 뭐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되는데 바로 우리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예컨대 한국의 운명하고 중국의 운명이 얼마나 관련됐는지는 만일 중국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통일했다. 그러면 남북한 간에 분단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전쟁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북진하고 있다가 그게 결국은 중국 군대 남하하면서 결국 막혔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 정부하고 이른바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하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원래 위난이라고 저쪽에 작은 데 웅크리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옮겨요. 옮기는 게 만주로 옮긴다고요. 일본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옮기고 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일본 관동군이 남긴 많은 무기를 갖다가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인구가 몇 억씩 되는 주민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주는 중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중화공장을 가질 수 있고요. 저쪽에 윈난이라고 하는 연안 지역, 시골에 웅크려 있을 때 공산당하고 만주로 옮겼을 때 공산당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또 좋은 게 하나 뭔가 하면은 만주에서 장개석 군대랑 국공 내전을 벌이는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 군대는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장개석 군대는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적이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분리하면은 압록강 넘어가지고 숨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삥 돌아가지고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중국 군대가 결국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북한 지역이라는 거죠. 북한 지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륙 통일에 기여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 나중에 북한 정권이 1950년대 함부로 침략 잘못했다가 이제 무너질 뻔했는데 그때 결국은 100만 이상의 군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구했잖아요. 김일성 정권을. 그러니까 서로 도와준 게 있는 거죠.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남침을 딱 해오니까 메가더는 도쿄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갑자기 뭐 군대가 뭐 한 10만 명 이상이 쭉 탱크 몰고 내려왔다. 근데 지금 군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중국 대륙을 통치하다가 작은 섬으로 도망갔던 그 장개석은 메가더랑 사이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메가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면은
급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 우리가 몇 개 사단을 갖다가 파병할 수 있으니 괜찮냐? 했더니 메가더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 워싱턴에다가 전벌 쳤죠. 그래서 장개석이 군대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하고 같이 도쿄에 있는 군대랑 같이 가서 우리 막겠다. 얘기했더니만 트루먼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속셈을 아니까. 장개석은 국공내전에서 깨져가지고 도망가 있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번에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손잡고 한번 전쟁을 또 세게 벌려가지고 제2의 국공내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2의 국공내전을 만들어가지고 만일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군을 등에 업고 북경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 트루먼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양안 관계랑 한반도의 남북 관계는 정말 긴밀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안 관계,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우리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운명은 바뀝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세계 몇 위에 들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하고 중국이랑 세계의 투톱,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운명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사실 파도는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그 양안 관계부터 미중 갈등에 대한 기사들을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왔어요. 이 대화하는 와중에도 하나씩 그렇죠. 작업했던 네. 그 기사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